당연히 기후 위기 시대라고 실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지만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헬멧 안의 온도가 60도까지 측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폭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더위가 심해져 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힘든 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동절기, 하절기에 가장 취약한 곳이 쪽방이죠. 왜냐하면 보통 집에 다 더운 건 마찬가지죠. 다 더운 건 마찬가지지만 여기 특성상 이제 공기 순환이 잘 안 돼요. 창문이 없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보통은 37도 이상이 폭염 중에는 넘어선다고 봐야겠죠. 8월 중에서 특히 2020년 8월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강수량이 약 4배, 2배, 4배 정도 뛰는 강수량이 왔는데, 이것 때문에 먹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많은 제비가 죽게 되었고요. 올해는 폭염 지속일수가 22일 정도 되면서 이게 너무 긴 시간 동안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제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비가 언제 제일 처음 도래하는지, 그리고 나서 도래하고 나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태어나서 얼마나 많은 수의 새끼들이 이소를 하는지, 그런 것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를 하면 할수록 원래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음력 3월 3일에 제비가 도래를 한다라는 말이 있는데,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 도래 시기가 음력 기준으로 19년에는 3월 9일에 오고 20년에는 3월 6일, 그리고 올해는 음력으로 2월 18일에 오면서 도래 시기가 점점 빨라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도래 시기가 빨라진다는 거는 제비가 지금 기후변화 생태 지표 중으로 기후가 변하는 거를 이제 알게 해줄 수 있는 생물 중에 하나인데요. 그만큼 도래 시기가 빨라진다는 건 지구의 온도가 올라간다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후 위기 시대라고 실감을 하고 있고요.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지만 굉장히 이제 지속적으로 기온이 상승하는 그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기온이 상승하게 되면 수온도 상승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 수온이 상승하는 것이 예를 들어서 수온이 한 1.5도 정도 올랐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게 별거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해수온이 1.5도 정도 올라가는 거는 대기 중의 온도가 4도에서 5도 정도 올라가는 것이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만큼 수중 생물에게 미치는 영향이 그 정도로 악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네, 양서류 모니터링을 통해서 기후가 변하고 있구나라고 느꼈던 부분은 점차 빨라지고 있는 양서류의 산란 시기입니다. 2020년에 그 도롱뇽과 산개구리의 산란 시기가 2019년에 비해서 약 1, 2주 정도 앞당겨지고 있음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올해 1, 2월 달에 기온 격차가 약 2도 정도 차이가 있다 보니 일찍 산란하러 나왔다가 동사한 개구리의 수도 많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2017년부터 계양산에서 모니터링 활동하고 계시는 회원분의 이야기로는 양서류와 함께 이제 모니터링하고 있는 수석 곤충의 수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셔서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생태계가 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희 같은 노동자들 이동 노동자라고 하는데, 여름에 폭염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헬멧 안의 온도가 60도까지 측정되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하루 종일 밖에서 일하다 보니까 폭염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너무 더위가 심해져가지고 일하기가 너무 힘든 정도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전에는 이제 폭염이 오면 이제 탈진 오셔서 하기도 하고 해서 이제 그 이후에 무더위 쉼터를 오픈한 거예요. 여기서 지금 무더위 쉼터를 겨울에도 하지만 여름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경로당 이런 데 다 문 닫았을 때도 쪽방 상담소는 그 사회적 거리두기 지키면서 오픈을 했어요. 무더위 쉼터라는 게 아주 죽겠지 않으면 안 올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오면 예전에는 코로나 전에는 무더위 쉼터에 와서 저희가 프로그램으로 해서 많이들 모였었는데 이제 코로나 때는 그렇게 하지 못해서 이제 집에서들 계시는데 여기 와도 텔레비도 다 각자고 그러니까 더워도 선풍기 들고 내 집에 계시려고는 하시죠. 그래도 집안에 기상청에 따르면 그 겨울철의 평균 온도가 2011년에는 영하 0.4도였다면 2020년에는 1.2도로 그간 10년간에 0.8도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고요. 겨울철뿐만 아니라 그 10년간의 평균 온도로 보았을 때에도 0.8도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19년에는 129개체가 태어났는데 109개체가 이소를 했어요. 근데 이제 20년도에는 90개체가 태어나서 74개체가 이소를 하고 그렇게 되었습니다. 20년도에는 7, 8월 강수량이 2차 시기랑 겹치게 되는데요. 이때 비가 많이 오면 먹이 공급을 못해서 많은 새들이 죽게 돼요. 근데 2020년에 많은 7, 8월 중에서 특히 2020년 8월에 다른 연도에 비해서 강수량이 약 4배, 2배, 4배 정도 뛰는 강수량이 왔는데 이것 때문에 먹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많은 제비가 죽게 되었고요. 올해는 폭염 지속일수가 22일 정도 되면서 이게 너무 긴 시간 동안 폭염이 지속되다 보니까 그래서 많은 제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이제 강수량은 2020년 8월에 가장 많은 영향을 주었는데요. 이제 2020년에는 90개체가 부화를 해서 74개체가 이소를 했어요. 근데 이때 강수량이 8월에 많이 영향을 주었다고 했는데 다른 연도 8월에 비해서 2배에서 4배 가량 증가를 하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 어미들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먹이를 가지러 나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끼들은 밥을 못 먹으니까 그래서 많은 새끼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양서류는 물과 물을 오가며 생활하고 폐와 피부로 호흡하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라도 오염이 되며 살아가기 힘든 환경 지표종입니다. 그 서식지가 훼손되고 이제 개발이 되면서 양서류가 살아가고 있는 서식 환경이 점차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농가, 논수로에서 살고 있는 금개구리 같은 경우에도 대규모 택지 개발로 인해서 멸종 위기에 처해 있고 산개구리 같은 경우에는 밭이나 아니면 등산로 같이 사람들이 이용을 자주 하는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버리고 간 생활 쓰레기라거나 아니면 오염수 또는 농약이나 제초제 등의 사용으로 인해서 서식지가 오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도 인천 바다의 특징이라는 게 굉장히 갯벌하고 연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우리 그 바다 생물들이 갯벌에 의존해서 사는 생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산란을 한다든지 아니면 은신처로 자기가 갯벌을 활용한다든지 이런 측면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갯벌이 해수면 상승으로 굉장히 이제 그 영역을 침범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그 수위가 달라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갯벌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최근에는 인천의 갯벌은 그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꼭 지정이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갯벌을 중심으로 해서 이 인천에 살고 있는 어떤 해양 어종이 어떻게 변화한다든지 아니면 해양 생물들이 어떻게 변화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살펴본 바로는 저어새라든가 우리 인천 지역에서의 관심 가져야 되는 생물 종들의 서식지의 변화도 약간은 감지가 되고 있어서 그런 시민 생활과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생태계에서의 변화에 대한 대응들 뭐 그런 것들이 좀 부문별로 고루 확인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그 과정에서 조금 저희들이 특별했던 것은 시민들이 기후변화에 대해서 갖고 있는 생각들이 조금씩은 더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고요. 또 한 가지 깜짝 놀랐던 것은 기후변화와 관련된 교육이라든가 홍보에 접할 기회가 없었다는 답변이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높았고 또 공무원들 중에도 한 40% 이상이 됐다는 게 저희로서는 좀 놀랍기도 했고 앞으로 어떤 노력들을 해야 될지 시사점을 준 것 같습니다. 일단 인천, 그러니까 기후위기, 인천 비상행동회 활동을 같이 참여하게 되었거든요. 올해부터 이제 저의 큰 활동 중에 하나가 되었는데요. 그 안에서 저희가 동네방네 기후행동이라는 걸 해요. 그래서 피켓을 들고 정의로운 전환, 석탄을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화력발전 멈춰야 됩니다. 라고 하면 온도차는 정말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그걸 극기를 보고 가다가 뚫어지게 쳐다보면서 엄지척 해주시고 계시거나 저한테 고생하신다면서 음료수를 사주고 싶다라는 분이 있고 직접적으로 내가 뭘 할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 쓱 한번 쳐다보고 내지는 쳐다보지 않고 그냥 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냥 제가 이렇게 서 있는 것만으로도 여기서 누군가 움직이려고 하고 저런 거에 지금 사람들이 동하고 있구나. 그렇게 하는 마음, 사람마다 다 다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녹색 평론이라는 책 모임을 인천에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인천의 바다라든지 갯벌 그리고 많은 곳에서 사용하지 않는, 에너지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곳에 오히려 패널들을 만들어내거나 석탄 발전이라든지 그렇게 원자력 발전을 만들어내는 거 보면서 너무 미안한 생각이 되게 들었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배달하기 전에는 별로 그런 관심이 잘 없었는데 제가 막상 일을 하다 보니까 그런 이제 배달을 시킬 때 이제 일회용품 같은 거를 이제 가급적이면 제가 달라고 요청을 안 해요. 그래서 각 가정마다 이제 배달 시키실 때 나무젓가락이라든지 이런 거는 굳이 안 시키셔도 되지 않을까. 그런 걸로 이제 점점 줄여 나가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인천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어떤 접근의 방향성은 우리나라 전체에서 생각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사실은 인천에서 다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온실가스의 배출에 대한 것이든 아니면 기후변화로 인해서 나타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모습이든 또 그리고 요즘 최근에 탄소 중립 얘기하면서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좌초자산이 될 수 있는 대상들도 인천에 꽤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산업의 변화를 통해서 종사자들이라든가 아니면 지역의 주민들이 취약계층이 될 수 있고 동절기, 하절기에 가장 취약한 곳이 쪽방이죠. 왜냐하면 보통 집에 다 더운 건 마찬가지죠. 다 더운 건 마찬가지지만 여기 특성상 이제 공기 순환이 잘 안 돼요. 창문이 없는 곳들이 너무 많아요. 가정집에 창문이 기본인데 이제 고시원, 여인숙은 거의 창문이 없어요. 하다 보니까 환기도 안 되고 그 좁은 방 안에서 생활을 하니까 보통은 37도 이상이 폭염 중에는 넘어선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동절기에는 추워요. 누워있으면 코가 시려울 정도로. 아무래도 이제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날씨가 덥고 이런 때 주문이 더 많이 늘어나거든요. 사람들이 나가기 싫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저희는 이제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 구조에 있고
그런 날 더 사고가 많이 나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환경이 더 안 좋기 때문에 더 사고가 많이 나는 거는 뭐 그냥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더라도 많이 있는 일이고, 또 비가 오면 아파트 지하 주차장 이런 데 굉장히 미끄럽거든요. 물기가 있는 채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사고도 많이 나고, 그런 환경이 안 좋은, 그러니까 날씨가 안 좋고 기후가 안 좋을 때 사고가 더 많이 나는 거는 당연한 일이죠. 저는 기후변화만 문제 해결의 대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많은 일이라는 게 하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념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했던 다른 문제들이 더 많아지기도 하고, 예전에 없었던 새로운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탄소 중립의 문제를 가지고 기후변화 또 온실가스를 줄이는 데만 초점을 맞추다 보면 환경적으로 다른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또 생태적으로 우리가 또 희생을 강요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주민들에게 또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수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겁박을 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어서 그런 걸 제일 경계하긴 하는데,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나가야 될 방향은 뭐 이미 정책적으로 탄소 중립을 하겠다, 넷 제로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지만, 그것이 제 생각에는 너무 정책적인, 그리고 너무 정치 이슈로서 부각되는 것보다는 저는 철저하게 목표 설정이나 전략 수립은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해서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그에 따른 해법들은 과학기술에 의존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과학기술이라는 게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뭐 저렴하게 우리 인간의 생활을 편리하고 저렴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력해온 거잖아요. 근데 과학기술이 우리 이 세상에 오기 전에는 예상치도 못했던 문제들이 환경 문제로 30-40년 뒤에 우리한테 되돌아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저는 과학기술은 늘 만능인 것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그로 인해서 생긴 게 환경 문제였기 때문에, 저는 기후 문제에 있어서의 해법도 과학기술에 의존하는 것도 불가피하겠지만 최대한 검증하고 감시하고 또 이런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그런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자연 기반의 해법들을 찾는 것, 그러니까 단지 기후변화의 문제만이 아니라 생태적인 안정성이라든가 다양성이라든가 이런 거에 근거해서 탄소에 어떻게 보면 공기와 생물계와 땅속과 물속과 이걸 순환 과정에서 생긴 불균형을 해결하기 위한 접근이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 오히려 과학기술에 의해서 하는 불확실성은 좀 낮추고 다른 좀 환경에 다른 밸런스가 깨져 있는 부분들을 복원해 나가는데 오히려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저는 기후위기의 해법이 너무나 급하긴 하지만 그거를 어느 누구도 검증하지 못했던 모든 방안들을 그냥 짧은 시간 안에 다 총동원해서 생길 수 있는 또 다른 문제에 대한 우려도 함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돌보고 공동체를 돌보고 지구를 돌보게 되면 사람들이 살기 좋은 마을은 당연히 사라질 것 같아 라고 말을 해요. 근데 그 돌봄이 누군가 이렇게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힘든 사람을 뭐 해주고 이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사랑하고 남에 대한 배려, 이웃과 함께 사는 게 어떤 건지 고민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내 주변에 있는 이 생태계가 잘 돌아가고 있는지 관심을 갖고 행동할 때 저는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돼요.